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잠재의식의 아버지 조셉 머피의 저서 중 가장 대표작이자 잠재의식만 무려 40년을 연구한 그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죠. 잠재의식의 힘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슬픈데 어떤 사람은 행복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늘 즐겁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늘 가난하고 불행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신념과 확신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렵고 불안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눈부신 성공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참담할 정도로 실패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놀랍도록 천재적으로 일을 해내고 어떤 사람은 몸만 고될 뿐 실질적인 성취는 없을까요?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데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잠재의식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저자는 이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론이다 라고 답하면서 잠재의식을 거대한 암실에 비유합니다. 이름이나 옷차림, 어떤 차를 모는지, 어떤 부모나 이웃을 두었는지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어떠한 도덕적인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습관을 좋게 바라보든 나쁘게 바라보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뿐이죠. 그렇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내면의 암실에 아무런 고민 없이 들어오게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일상에서 현실화되는 경험을 하고 충격을 금치 못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중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 부분,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밥 프록터도 정확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도덕관념이 없다고 했죠. 조셉 머피는 암실로 비유를 했고 밥 프록터는 땅으로 비유를 했다는 것만 다른데요. 여러분 내면이라는 땅에 옥수수를 심든 독초를 심든 그 어떤 것을 심든 잠재의식이라는 땅에서 그것들은 풍성하게 자라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심을 것인지 독초를 심을 것인지는 온전히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저자는 특정한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마음에 스며들어 태어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자리 잡은 제1의 본성이 아니라 제2의 본성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걷고 수영을 하고 춤을 추고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는 것과 정확히 같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고차원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휘발유를 넣는다고 차가 바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먼저 휘발유를 태워서 증기로 변환해야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가짐을 바꾸어야만 자신의 세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잠재의식이라는 암실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자 부가 생산되는 곳이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에서 풍요를 찾기 전에 잠재의식을 먼저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재정 상황이나 주식시장의 변동, 파업, 대공황, 전쟁 등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긴다. 부자가 되리라는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보냈기 때문에 내면의 암실은 부의 이미지로 채워질 것이고 결국에는 충분한 돈을 갖게 된다. 또한 돈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항상 돈이 넘칠 것이라는 생각이 각인되어 내일 당장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계속 부를 끌어당겨서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길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 잠재의식이라는 힘을 활용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지 마라고 합니다. 이 포인트에서 아마 많은 분들 머리 위로 물음표가 막 생기실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가장 첫 마디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지 마라는 말을 딱 들으면 그냥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저 역시 정말 피부로 와닿게 경험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수많은 책의 저자들이 이 얘기를 정말 똑같이 많이 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은 무엇을 하기 위해 라는 것 바로 뒤에 붙어 있어야 해요. 무엇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제1순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바로 그 다음 순위에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기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가치를 주며 살아가기 위해 얼마의 돈을 언제까지 벌겠다라고 문장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문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저의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하고 계신 확언이나 100번씩 쓰는 문장을 반드시 저 형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장은 심플하게 꼭 필요한 것들만 들어있어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돈인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목표와 신념, 꿈이 돈 앞에 있어야 합니다. 돈이 제일 앞에 있게 되면 오히려 돈이 잘 끌려 들어오지 않으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가 있는 여기로 좀 와달라는 부탁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시나요? 지금 나는 이걸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실 겁니다. 무엇을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 라는 큰 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돈 앞에 아무것도 없고 단지 돈을 번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너 일로 와봐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반감이 들죠. 거부감이 먼저 드실 겁니다. 기분도 나쁘고요. 돈은 안 그럴까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돈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돈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부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데 돈을 신격화하는 것은 애당초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고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돈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요한 건 돈밖에 없어 라고 말한다면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인지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를 찾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할 거라고 하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잊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돈을 버는데 시간을 더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마음의 평화, 조화, 사랑, 기쁨, 온전한 건강이라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돈을 유일한 목표로 설정했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문제는 자신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자는 잠재의식이겠죠. 잠재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딱 5분씩 반복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부와 성공, 이 두 단어에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힘에 관해 제대로 생각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자가 제안한 방법대로 하면 시간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5분씩 3-4번이면 15분에서 2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멍하게 소파에 누워있거나 네이버 앱을 켜고 스크롤을 내리며 쓰는 시간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저자는 또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만들어낸다는 걸 언제나 명심하라고 하면서 꽤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주는데요. 잠재의식은 일종의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같다고 합니다. 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생각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확언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요? 저의 구독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확언을 하고 계신데요. 이 확언이 소위 안 통하는 경우에 대해 저자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자가 수년간 관찰해본 결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다라는 종류의 확언을 할 때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남성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줍니다. 이 남성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온 힘을 다해 나는 부자가 된다라고 확언했는데 오히려 상황만 더 안 좋아졌어요. 하긴 그 말을 하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라고 말이죠. 저자는 이에 대해 현재의식,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아닌 의식이 그 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입 밖으로 확언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효과가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 말을 한 지 10분 만에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긍정적인 확언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껏 흙에 씨를 뿌리고는 그 자리를 다시 파헤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경우는 그렇게 한 거죠. 이 부분도 제가 구독자님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확언이라는 건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기 내면에서 갈등이나 다툼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아무 말이나 기계적으로 문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드리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소중한 시간을 내서 하는 그 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셉 머피는 부자가 되는 걸 막는 정신적인 장벽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가로막는 감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가 재산을 쫓아버리는 걸 모른다고 합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파괴적이라고 해요. 질투는 자신을 부정적인 위치에 놓기 때문에 부가 흘러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흘러나간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었거나 여러분보다 더 성공했다면 이제부터는 더 부자가 되라고 빌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마음속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중화되어서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더 큰 재산이 흘러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꿈꾸는 인생을 연기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 시각화 그리고 이미 이루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실화예요. 저자가 언젠가 대형 약국 체인점 조제실에서 일하는 젊은 약사 메리를 만났습니다.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저자는 지금 하는 일이 좋은지 메리에게 물었어요. 메리는 괜찮아요. 월급과 성과급이 이 정도면 괜찮죠. 운이 좋다면 아직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일찍 은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한 뒤 저자가 물었어요. 그게 어린 시절 약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인가요? 이 질문을 듣고는 메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죠.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늘 제 이름이 걸린 약국을 직접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인사하며 제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랬어요. 저도 단골 손님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지내는 모습을 상상했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픈 아이의 부모가 한밤중에 제게 전화하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꿈속에서 저는 잠옷 위에 옷을 걸친 채 약국으로 내려가 그 부모가 찾는 약을 줬고요. 대형 약국 계산대 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라고 말이죠. 저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왜 꿈을 쫓지 않나요? 더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목표를 높게 잡고 여기를 떠나 본인만의 약국을 차리세요. 이에 메리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여기 직원 모두는 매달 월급을 받으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형편이에요. 이 말을 들은 저자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 메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메리는 이걸 금방 이해하고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메리는 자기 소유의 약국을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약병을 정리하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짓고 이웃이자 친구이기도 한 손님들을 기다렸어요. 통장에 거액의 돈이 들어있는 모습도 시각화했습니다. 상상의 약국에서 일하는 자기 모습을 마음속에서 그린 거죠. 상상 속에서 연기파 배우처럼 그 역할에 완전히 빠져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리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저자는 실제라고 생각하며 연기하면 정말 실제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메리는 실제로 메소드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자신을 정말 약국 소유자라고 생각하며 살고 움직이고 행동했어요.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메리는 저자에게 편지를 보내 그날 자신과 대화를 나눈 뒤 인생에 나타난 변화를 알려왔어요. 일하던 대형 약국 체인점이 새로운 쇼핑센터 내에 오픈한 경쟁 업체에 밀려 파산하면서 그녀는 대형 제약회사에 재취업을 해서 미국 내 여러 주로 출장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던 주의 서쪽 끝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약국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그 약국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 약국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곳을 바로 알아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상상 속에서 그토록 명확하게 시각화하던 바로 그 약국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엄청나게 놀라서 그 약국을 운영하던 나이든 주인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우연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이 약국 주인은 은퇴할 때가 되었지만 3대를 거쳐 이어온 소중한 이 가족 약국을 대형 제약사의 체인점으로 넘기기는 싫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러 차례 의논한 끝에 약국 주인은 메리에게 약국을 인수할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대신 메리는 약국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빌린 금액을 매달 갚아 나갔습니다. 약국의 젊은 새 주인이 된 메리는 가족과 함께 이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고 약국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오래된 큰 집의 계약금도 곧 마련하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그녀는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며 동네 사람들과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메리네 약국 단골 손님이니까요.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자는 가난은 미덕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가난은 마음의 병이라고 해요. 다른 질환들처럼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신체가 아프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닫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삶에 충분한 돈이 흐르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자 조셉 머피의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이 주는 부를 누릴 수 있는데 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가? 당신이 원한다면 그 이상을 가질 수 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의심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깊게 들여다보면 더 충만하고 행복하며 멋진 인생을 살고 싶기에 돈을 갈망하는 것뿐이다. 우주적 원리에 따르면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부는 단순히 좋은 걸 넘어 아주 좋은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